박성진은 모두 앞에서 수표를 찢으며 잔인하게 웃었다.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은 그 앞에서 모욕당하고 있는 여인이 이 건물 전체의 주인이었고, 박성진은 방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었다. 강미라는 정확히 47일 동안 침묵하며 관찰했다. 47일 동안 자신의 회사 건물 복도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걸어 다녔다. 47일 동안 실제 사장 앞에서는 아무도 하지 않았을 대화들을 들었고, 47일 동안 어떤 재무보고서도 알려주지 않았을 진실들을 쌓아 올렸다. 집행임원층 사무실의 편안함 속에서 모든 것은 맞지 않는 숫자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엄청난 액수는 아니었다. 감사 시스템에서 경보를 울리거나 재무이사들을 이탈리아산 가죽 의자에서 떨게 만들 만한 종류의 불규칙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불안한 것이었다. 18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서울 본사의 직원 이직률이 340%에 달했다는 것, 340%였다. 역사적으로 평균 이직률이 28%를 넘은 적이 없는 회사에서 말이다. 강미라는 보고서를 덮기 전에 그 숫자를 3번 읽었다. 그리고 4번째로 다시 읽었다. 그리고 그녀는 개인 자산 8억 9천만 달러를 통제하는 여성에게는 그 어떤 조언자, 법률 고문, 최고 경영자도 기대하지 않았을 일을 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갔다. 하지만 미래그룹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강미라로서가 아니라 서울과 부산에서 가장 큰 금융서비스 복합기업인 미래그룹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강미라로서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기업정보팀이 돈으로 고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완벽하게 꾸며낸 겸손한 이력서와 평범한 옷차림, 그리고 완전히 조작된 삶의 이야기를 가진 지방에서 막 상경한 임시 서류 처리 직원 강지원으로서였다. 변장은 철저했다. 12년 동안 그녀의 곁에서 수술처럼 정확하게 그녀의 생각을 읽어왔던 그녀의 개인 비서 정유미는 최종 결과물을 보고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강미라는 8,000달러짜리 아르마니 수트도, 어머니가 첫 1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한 날 선물했던 까르띠에 시계도, 매일 아침 개인 스타일리스트가 완벽하게 다듬어주는 머리카락도,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사업가들조차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긴장하게 만들던 절대적인 권위의 아우라도 없었다. 대신 백화점 일반 코너에서 산 옷을 입고 단정하게 묶은 포니테일 머리에 눈에 띄는 보석 하나 없이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작은 공간을 차지하려 애써온 사람의 약간 움츠러든 자세를 한 여인이 있었다. 완벽한 변장이었다. 왜냐하면 그 본질에는 실제 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변장이었기 때문이다. 강미라는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백만 달러를 벌기 전, 회사를 설립하기 전, 그녀의 이름이 한국 성공의 설계자이자 우리 세대의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비즈니스 잡지 표지에 실리기 전부터 그녀는 그것을 배웠다. 그녀는 평범한 중산층 회계사의 딸로서 지방의 작은 동네보다 더 큰 무언가를 꿈꾸던 시절에 그것을 배웠다. 그 기억들은 돈이 생기면서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필요할지 모를 도구를 보관하듯 조심스럽게 간직했고, 지금 바로 그것이 필요한 때였다. 강지원으로서의 첫날은 어떤 외부 컨설턴트도 파워포인트에 담을 수 없었을 방식으로 많은 것을 드러냈다. 그녀는 오전 8시 47분에 도착했다. 인사팀에서 보낸 환영 이메일에 명시된 공식 출근 시간보다 13분 일찍이었다. 직원 출입문은 기술적인 문제로 잠겨 있었고 22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복도에 8명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걸릴지 설명해 주려 하지 않았다. 누구도 지연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심지어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복도에 있던 8명은 그저 조용히 체념한 채 기다렸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같은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강미라도 그들과 함께 기다리며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하고 기억했다. 두 번째 계시는 구내식당에서 찾아왔다. 지점 조직도상 가장 낮은 직급인 서류 처리 직원들은 정확히 27분의 점심시간이 할당된 반면 감독관들은 45분이었고 관리자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시간을 보냈다. 아무도 이 규칙을 공식 매뉴얼에 명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무도 불을 켜지 않는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은 곰팡이처럼 그저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었다. 하지만 세 번째 계시는 가장 중요했다. 강미라가 박성진을 처음 본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다. 그녀는 그가 복도를 걷는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을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존경과 혼동하는 남자의 특유한 에너지였다. 42세. 그가 스쳐 지나갈 때 길을 비켜주는 직원 3명의 한 달 월급보다 비쌀 것 같은 짙은 남색 양복, 천장의 형광등 아래에서 빛나는 과도한 헤어 제품으로 완벽하게 뒤로 넘긴 머리. 박성진은 미래그룹 서울 본사의 지점장이었다. 그는 18개월 전 강미라가 이제야 알게 된 이사회 임원 중 한 명인 처삼촌의 추천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 18개월 만에 그는 한때 회사의 운영적 자랑이었던 지점을 놀라운 속도로 인재를 쫓아내는 기계로 탈바꿈시켰다. 그리고 그 복도를 걸어가는 그를 처음 5초 동안 관찰하면서 강미라는 박성진이 왜 그런지 정확히 이해했다. 박성진은 직원들 사이를 걷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위를 걸었다. 그것은 은유가 아니라 그의 몸짓 언어에 대한 임상적인 묘사였다. 누군가가 길을 막고 있어도 결코 경로를 바꾸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비켜서게 만드는 방식, 그의 시선이 사람들을 마치 가구의 일부인 양 스쳐 지나가는 방식, 그가 부하 직원의 인사에 답할 때 만약 답한다면 최소한의 고개 끄덕임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표할 뿐 결코 멈추지 않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의 온전한 인간성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방식. 그 첫 순간에 강미라는 뱃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은 아니었다. 그녀는 박성진과 같은 남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오래전에 극복했다. 그것은 인식이었다. 그녀는 그런 종류의 권력을 전에 본 적이 있었고 전에 맞서 본 적이 있었으며 경험이 주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었다. 그런 방식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남자들은 예외 없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과소평가한다. 강미라는 그날 오후 임시 직원 자리로 돌아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완전히 명확한 생각을 가졌다. 그녀는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 몰랐다. 정확히 어떻게 일어날지도 몰랐지만 47일 동안 관찰하며 증거를 축적했고 어떤 기업 변호사도 만족감에 질릴 만한 정신적 기록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임시 직원 컴퓨터 앞에 앉아 기술적으로는 그녀 자신의 문서들을 처리하면서 강미라는 살짝 미소 지었다. 박성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사람을 모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김지영은 서울 본사 안내데스크에서 3년 2개월 14일째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었다. 박성진이 지점장으로 부임한 18개월 전부터 정확히 날짜를 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박성진은 그녀가 진정으로 좋아했던 곳을 매주 일요일 저녁 다음 월요일을 생각하면 희미한 구역질이 나는 곳으로 만들었다. 박성진 전에는 지점은 달랐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어떤 직장도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김지영이 이제야 사라졌을 때만 가치를 알게 되는 사치라고 인식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분위기, 실수가 공개적인 모욕의 탄약이 아니라 개선의 기회가 되는 곳, 휴게실에서 소박한 케이크로 생일을 축하하고 27명의 직원을 울린 송별회와 함께 은퇴한 조용한 사람인 전 지점장 최 부장님은 아무 목록을 보지 않고도 84명 직원 각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박성진은 아무의 이름도 몰랐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박성진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알았고 그 목록은 놀랍도록 짧았다. 그의 직속 5명의 감독관, 회사 회장 직속의 지역 본부장, 그리고 매달 집요한 정확성으로 상부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를 차지하는 고액 자산 고객들이 포함되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박성진의 암묵적인 어휘로 말하자면 소모품이었다. 김지영은 박성진의 관리하에 두 번째 주에 그것을 깨달았다. 3명의 중요한 고객 앞에서 복도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였다. 박성진은 마치 그녀가 예상치 못한 소리를 낸 장식용 식물인 양 대답 없이 계속 걸어갔다. 그날 늦게 그녀는 직속 상사로부터 안내데스크 직원은 고객에게 인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영업시간 중 관리자와의 불필요한 방해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받았다. 메모에는 서명이 없었지만 필요하지 않았다. 지점의 모든 직원들은 박성진의 비공식적인 언어를 빠르게 배웠다. 그 언어는 전략적인 침묵, 경멸을 전달하기에 필요한 정확한 시간만큼 지속되는 시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용 유지가 너무나 얇은 실에 달려있어 어떤 갑작스러운 움직임도 끊어버릴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놀라운 능력으로 구축된 것이었다. 그것은 정교한 통제 시스템이었고 잔인한 효율성으로 작동했다. 18개월 만에 46명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
17명은 공식 기록상 성능 불만족 또는 직무 재조정으로 해고되었지만 지점의 모든 직원들은 실제로는 박성진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이나 말을 잘못된 타이밍에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다른 29명은 미래그룹의 다른 지점으로 전근을 요청했다. 낯선 도시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매일 아침 이 건물로 출근하는 것보다 선호했다. 340%의 이직률. 김지영은 그 숫자를 알고 있었다. 문서 보관함, 반대편에서 문서를 조용히 효율적으로 정리하며 생존 메커니즘을 발전시켰던 그녀가 두 감독관 사이의 대화에서 그 숫자가 언급되는 것을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또한 들었고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은 분기별 실적 회의에서 그 숫자를 보고받았을 때 박성진의 반응이었다. 그는 웃었다.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불편한 웃음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웃음이었다. 약한 사람들은 알아서 떠나죠. 그가 말했다. 제 수고를 덜어주고요. 김지영은 그 말을 그 이후로 여러 번 생각했다. 동료가 존엄성이 직업 안정성보다 더 가치 있다고 결정한 사람 특유의 표정으로 종이 상자에 자신의 물건을 담는 것을 볼 때마다 그 말을 생각했다. 박성진이 자신을 보지도 않고 안내 데스크를 지나갈 때마다 시계처럼 정확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무시할 때마다 그 말을 생각했다. 다음 월요일의 구역질이 영구적인 세입자처럼 가슴에 자리 잡을 때마다 일요일 저녁에 그 말을 생각했다. 하지만 김지영은 떠나지 않았다. 떠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매달 치료를 받는 어머니가 있었고 17년 남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었고 매주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규율로 김지영이 사다 주는 책으로 글을 배웠던 8살짜리 딸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직은 그녀의 감정적, 재정적 예산에 전혀 없는 사치였다. 그래서 김지영은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박성진이 그녀가 내부적으로 1부터 5까지의 척도로 분류하는 가장 위험한 기분 상태에 있을 때 눈에 띄지 않는 특유의 능력을 개발했다. 1은 그저 차갑고 무관심한 기본 상태였다. 2는 약간의 초조함을 보이는 거리감이었다. 3은 주변 직원들이 서둘러 다른 곳에 있을 이유를 찾게 만드는 상태였다. 4는 누군가 화장실에서 울게 만드는 상태였고 5는 누군가 종이 상자에 물건을 담게 만드는 상태였다. 그 화요일 아침, 김지영은 박성진의 상태를 사로 변할 위험이 있는 삶으로 분류했다. 그는 지점에 40분 늦게 도착했다. 이는 그 자체로 특이한 일은 아니었다. 관리자 중 누구도 자신의 출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턱을 굳게 다문 채 도착했다. 김지영은 그것을 전화통화가 그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는 법을 배웠다. 아마도 몇 주 동안 새로운 고객 부문에서 박성진이 약속했던 만큼의 숫자가 나오지 않자 실적을 압박하던 김상훈 본부장과의 통화였을 것이다. 그는 멈추지 않고 안내 데스크를 지나갔다. 이는 평소와 같았다. 서류 처리 구역도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이것 또한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이준호라는 젊은 분석가 책상 앞에서 정확히 4초 동안 멈춰섰다. 이준호는 박성진이 지나갈 때 막 재킷을 걸고 있었다. 박성진은 완전히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만약 다음 달에도 오전 9시 이후에 한 번 더 지각하면 다음 달이 회사에서의 마지막 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는 22살이었고 첫 직업에 들어선 지 6주밖에 되지 않았다. 김지영은 박성진이 사무실로 계속 걸어가는 동안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뺨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여전히 재킷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던 어른의 세상이 훨씬 더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막 이해한 사람 특유의 표정을 보았다. 박성진이 복도에서 사라지자마자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다. 숨 쉬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예요. 그냥 고개 숙이고 자기 일이나 잘하세요. 그것은 김지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었다. 사람들을 산업기계처럼 무관심한 효율성으로 소모하는 환경에서 18개월을 버텨온 사람의 조언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다. 김지영이 안내 데스크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낯선 여인이 얇은 서류철을 팔에 끼고 얼굴에 절대적인 인내심을 띠고 카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40대 초반의 여인으로 단정하게 묶은 갈색 머리에 수수하지만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눈빛에는 김지영이 즉시 분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면접을 기다리는 사람의 불안한 표정도 아니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객의 짜증난 표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차분하고
더 관찰하는 듯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진 사람처럼. 왜냐하면 그날 하루가 어떻게 끝날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은 3년 동안 갈고 닦은 전문적인 미소로 말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여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강지원입니다. 오늘부터 서류 처리 부서에서 일하게 됩니다. 김지영은 당일 입사자 명단을 확인하고 이름을 찾아 수백 번 반복했던 동일한 절차를 자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잠시 멈추고 그 여인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 강지원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합친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3년 동안 안내 데스크에서 사람들을 관찰해온 김지영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마치 단순해 보이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눈에는 보이지 않던 복잡함을 숨기고 있는 붓터치 하나하나를 발견하는 것과 같았다. 김지영은 아마도 자신의 착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환영 절차를 계속했고 임시 출입증을 건네며 서류 처리 부서로 가는 복도를 가리켰다. 강지원은 작지만 진정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출입증을 받아들고 돌이켜보면 김지영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특유의 차분함이라고 인식하게 될 걸음으로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은 평범한 목요일에 찾아왔다. 그날이 지점의 다른 어떤 목요일과 다를 것이라는 사전 징후는 없었다. 서울의 하늘은 2월 특유의 회색빛으로 흐려져 모든 것이 약간 흐릿해 보였다. 구내식당은 늘 그렇듯이 묽은 커피를 내놓았다. 젊은 분석가 이준호는 오전 8시 43분에 눈에 띄는 안도감을 표정으로 출근했다. 김지영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보호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조용한 정확성으로 안내 데스크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강미라는 강지원으로서 얇은 서류철과 단정하게 묶은 포니테일 머리를 하고 조사 47일째를 위해 준비하며 도착했다. 강미라 자신을 제외하고 그 지점에 아무도 몰랐던 것은 그 47일째가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밤 몇 주 동안 구축한 완전한 기록 파일을 검토했다. 그것은 재무적 불규칙성에 대한 기록은 아니었다. 비록 감사팀의 주의를 요하는 몇 가지를 발견했지만 말이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파괴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한 남자, 감독 없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포 문화를 구축하여 수십 명의 경력을 파괴하고 그녀가 20년 동안 쌓아온 회사의 명성을 훼손하며 재능은 벌을 받고 박성진의 자존심을 위협하지 않는 평범함만이 살아남는 환경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지도였다. 그녀는 증언, 날짜, 박성진이 회사의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메일들은 실제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그것들을 읽을 가능성을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오만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문서화된 이직률 숫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3건의 해고 사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의 법무팀은 예비적으로 이해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하루 더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증거 부족 때문이 아니라 20년 동안 사업 제국을 건설하면서 강미라는 행동할 시기는 충분한 정보가 있을 때가 아니라 올바른 맥락에서 올바른 정보가 있을 때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직감, 어떤 합리적인 분석보다도 존중하는 법을 배운 그 직감은 그 목요일이 부족했던 맥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의 첫 시간은 아무 일 없이 흘러갔다. 강미라는 뛰어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전략적인 평범함의 정확한 지점에서 효율적으로 문서를 처리했다. 그녀는 관찰하고 들으며 녹음기처럼 기능하도록 훈련된 기억력으로 대화와 역학을 정신적으로 기록했다. 오전 10시 23분 그녀는 복도에서 박성진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박성진은 좀처럼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경험 많은 포식자의 정교함으로 보통 음량으로 행사되는 잔인함이 비명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명확하게 듣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게 만들어 권력 역학을 자동으로 강화하는 신체적 복종 자세를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는 최수진이라는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객 서비스 코디네이터로 5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으며 강미라는 그녀가 지점 전체에서 고객 만족도 평가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직원임을 기록해 두었다. 이강훈 고객이 오늘 아침에 불만족스럽다고 전화했어요. 박성진은 김지영이 개인적인 척도에서 3과 4 사이로 분류했던 그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체 요청이 약속보다 3일 더 걸렸다고 합니다. 박 지점장님,
최수진은 간신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목소리로 답했다. 지연은 중앙 시스템이 예정된 유지 보수로 이틀 동안 다운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부서의 기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고객에게 전화해서 설명드렸고 그때는 이해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오늘 아침에 불만족스럽다고 전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연은 박 대리님, 박성진이 그녀의 이름을 발음하는 방식은 그가 담아야 할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경고, 한계, 그녀가 무언가를 설명하려 하자마자 대화가 끝났다는 명확한 의사소통. 고객이 불만족스럽다고 전화했습니다. 그것은 서비스 실패입니다. 정오까지 시정조치 보고서를 제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최수진이 마침내 말했다. 강미라는 박성진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거의 들리지 않는 직장에서 우는 것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배운 사람이 숨을 참는 특유의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서류철에 들고 다니던 공책의 새 페이지를 열고 정신적인 기록에 한 줄을 추가했다. 오전 11시 15분, 그녀의 직감이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다. 한 남자가 지점으로 들어왔다. 자신의 시간이 현재 있는 다른 누구의 시간보다 객관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 특유의 에너지를 띠고 있었다. 50대 중반, 회색 양복, 눈에 띄는 시계, 불만을 다 말하기도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익숙한 사람의 표정. 강미라는 책상에서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이강훈이었다. 연간 약 4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지역 유통체인의 사장이었다. 12년 동안 미래그룹의 고객이었다. 회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고객은 아니었지만 박성진이 직접 응대할 만큼 중요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런 고객이었다. 강미라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강훈은 지점의 고객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개인 고객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12년 전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그와 첫 금융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고 그 회의는 악수와 미래그룹이 그를 항상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파트너로서 대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끝났다. 포트폴리오의 숫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말이다. 그녀는 김지영이 전문적인 미소로 그를 안내 데스크에서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이강훈이 당일 해결해야 할 해외 송금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 김지영이 내부적으로 그의 방문을 알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3분 후 박성진이 중요한 고객들을 위해 준비해둔 완전한 변신을 한 채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절대적인 주의를 기울여 관찰했다. 턱은 풀려 있었고 미소는 전문적인 따뜻함의 정확한 밀리미터로 조절되어 있었으며 어깨는 살짝 뒤로 젖혀져 유능함과 신뢰를 동시에 보여주려는 자세였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인상적인 연기였다. 이강훈 사장님, 오시니 정말 반갑습니다. 박성진은 중요한 동맹을 맞이하는 에너지로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제가 직접 제 사무실에서 모시겠습니다. 강미라는 두 남자가 복도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시계를 보았다. 오전 11시 19분, 그녀는 기다렸다. 11시 47분, 사무실 복도에서 평소보다 약간 높은 볼륨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에서는 단어를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 어조는 분명했다. 회의가 잘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11시 52분, 이강훈이 복도에 나타나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왔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박성진은 턱을 다시 굳게 다문 채 그의 뒤를 따랐고 강미라가 지난 47일 동안 그의 최악의 순간들을 예외 없이 선행했던 상처받은 자존심과 짜증이 뒤섞인 특유의 눈빛을 보았다. 이강훈 사장님,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박성진은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균열이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강훈은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전 주에도요.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박 지점장, 결과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안내 데스크에 도착했다. 이강훈은 카운터 앞에 멈춰섰다. 김지영은 긴장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도록 배운 사람의 통제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 계정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강훈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최종 절차를 실행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차분함으로 말했다. 이 지점의 모든 계정을요. 이어지는 침묵은 정확히 3초 동안 지속되었다. 그 3초 동안 강미라는 박성진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일련의 감정들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통제한다고 믿었지만 안내 데스크 구역이 직접 보이는 자신의 책상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읽어냈다. 첫째는 놀람, 그 다음은 월간 보고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빠른 계산, 그 다음은 더 어두운 무언가.
어차피 그 고객을 잃을 것이라면 적어도 이 상황이 그에게서 빼앗아가고 있는 통제감을 조금이라도 되찾아야겠다는 결정이었다. 박성진은 김지영에게 손을 내밀었다. 수표. 그는 완전히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부 척도에서 즉시 5단계에 도달한 김지영은 서랍을 열고 눈에 띄게 떨리지 않으려 애쓰는 손으로 계정해지 수표책을 건넸다. 박성진은 수표책을 받아들고 이강훈의 주 계좌 잔액에 해당하는 수표를 찾아 확인한 다음 그 순간 안내데스크 구역과 직접 시야가 닿는 주변 책상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느리게 자신의 의도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면서 박성진은 두 손으로 수표를 잡았다. 눈이 차갑게 식은 미소를 지으며 이강훈을 똑바로 바라본 후 그것을 찢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그 구역에 깔린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완벽하게 들렸다. 해지하시려면 박성진은 그날 아침 강미라가 최수진에게 사용했던 그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식적인 계좌 해지 절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15, 20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귀하의 자금은 표준 절차에 따라 보관됩니다. 그것은 계산된 권력 과시였다. 모든 참석자에게 완벽하게 읽히는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박성진은 자신이 패배하더라도 상대방도 패배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이강훈은 잠시 동안 박성진의 손에 있는 수표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 순간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서류 처리 구역의 한 책상에 앉아 절대적인 차분함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한 여인의 눈을 마주쳤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아는 듯 이미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린 듯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여인. 강미라는 공책을 서류철에 넣고 주변의 전기 같은 긴장감과 극적으로 대조되는 차분함으로 일어섰다. 그리고 안내데스크로 걸어갔다. 마지막 날이 찾아온 것이었다. 강미라는 느리고 완전히 의도적인 걸음으로 안내데스크로 향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서두름도 긴장감도 없었다. 하루의 흐름, 경력, 그리고 인생 전체를 돌이킬 수 없게 바꿀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물리적인 신호는 전혀 없었다. 오직 47일 동안 정확히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모든 세부사항이 제자리에 놓일 때까지 마음속으로 예행 연습을 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던 사람, 특유의 차분함만이 있었다. 김지영은 카운터 뒤 자신의 자리에서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처럼 극적이고 광범위한 변화가 아니라 첫날 가졌던 그 알 수 없는 느낌을 이제 막 떠올린 사람의 미묘함이었다. 강지원이라고 불렸던 여인이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확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온전한 정신을 가진 서류 처리 직원이 자발적으로 찾지 않았을 대결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김지영은 왜 박성진이 여전히 수표 조각을 손에 들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강미라가 카운터 앞에 멈춰섰을 때 그녀는 박성진을 먼저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강훈을 바라보았다. 이강훈은 여전히 어떤 결정을 내린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막 겪은 특이한 전환점을 처리하고 있었다. 이 사장님, 강미라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어떤 높은 소리보다 더 권위 있게 공간을 채웠다. 오늘 방문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 유감입니다. 개인적으로 귀하의 상황이 즉각적이고 만족스럽게 해결될 것임을 보증합니다. 그 말 이후의 침묵은 수표가 찢어지기 전의 침묵과는 다른 종류였다. 그것은 충격의 침묵이었다. 이것은 혼란의 침묵이었다. 박성진은 자신이 듣고 있는 맥락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소리를 들은 사람의 표정으로 강미라를 돌아보았다. 목에 기본 출입증을 걸고 얇은 서류철을 팔에 낀 임시 서류처리 직원이 방금 고액 고객에게 경영진의 권위를 가진 언어로 말을 걸고 있었고 자신의 추정 직책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개인적인 해결을 약속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박성진의 목소리는 김지영이 개인 척도에서 수없이 분류했던 그 무미건조한 특성을 띠고 있었지만 새로운 질감이 추가되어 있었다. 진정한 불신이 자신의 각본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방해받은 사람의 짜증과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강지원 씨입니다. 그녀는 같은 차분함으로 대답했다. 서류 처리 부서 2층. 박성진은 2초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른 상황이라면 우스꽝스러웠을 표정이었다. 그 후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재정렬되었다. 불신은 그에게 더 익숙하고 편안한 무언가로 바뀌었다. 감지된 위협을 하찮은 것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대처하기로 결정한 사람의 경멸이었다. 강지원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특정한 억양으로 발음했다. 그 억양은
완벽하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녀가 지점 내 위계 질서에서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 지식은 그녀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현재 고객이 처리된 후에는 그녀의 개입이 결과를 초래할 불규칙성이라는 메시지였다. 자신의 업무 구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관리자 대화입니다. 죄송하지만 강미라는 1cm도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이것은 미래그룹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화이고 그것은 저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두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은 김지영이 들릴 정도로 숨을 들이쉬게 만들었다. 직접 말이다. 그것은 직원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회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마치 그녀와 고객 사이에 어떤 가시적인 계층 구조를 초월하는 개인적인 연결이 있는 것 같았다. 박성진은 자신의 영역에서 거의 경험해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막연한 불편함이었다. 두려움은 아니었다. 그는 직장에서 두려움과 비슷한 것을 경험한 지 오래였다. 그것은 자신이 단단하다고 믿었던 표면에 서 있다가 예상치 못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는 느낌과 더 비슷했다. 그는 그것을 무시했다. 강지원 씨, 그가 반복했다. 이번에는 그 억양이 전문적인 예의의 어떤 가장도 포기했다. 30초 안에 책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대화가 이 지점 직원으로서의 마지막 대화가 될 겁니다. 분명합니까? 전체 구역은 침묵에 잠겼다. 8시 43분에 안도감으로 출근했던 젊은 분석가 이준호는 완전히 글쓰기를 멈추고 자신이 결코 잊지 못할 무언가를 목격하는 사람의 강렬한 눈으로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아침 울지 않기 위해 숨을 억지로 참았던 고객 서비스 코디네이터 최수진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 멈춰섰다. 분명히 구실에 불과한 서류철을 손에 들고 있었다. 서류 처리 부서의 3명의 추가 직원들은 기적적으로 동시에 주의가 필요한 프린터 근처에 있을 이유를 찾았다. 김지영은 강지원 씨를 바라보았다.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진정한 공포와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가 뒤섞인 강렬함이었다. 강미라는 박성진을 잠시 동안 길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손에 들고 있는 수표 조각들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김지영이 그녀에게서 보았던 첫날의 작고 절제된 미소가 아니라 더 넓고 진정한 따뜻함을 담고 있는 미소였다. 그 순간의 절대적인 긴장감과 혼란스럽게 대조되는 마치 자신만이 완전히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즐기는 듯한 미소였다. 박 지점장님. 그녀는 이제 다른 공명을 가진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47일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했다. 이제 다른 대화를 나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녀는 팔에 끼고 있던 서류철을 열었다. 47일 동안 일상적인 처리 문서들과 함께 들고 다녔던 임시 직원의 얇은 서류철이 아니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서류철이었지만 거기서 꺼낸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미래그룹의 공식 레터헤드가 박힌 일련의 문서들이었다. 고품질 용지에 인쇄되었고 회사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어떤 극적인 제스처보다 더 충격적인 차분함으로 그것들을 안내 데스크에 놓았다. 박성진은 문서로 시선을 내리고 그것들을 읽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읽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처음 몇 초 동안 정보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그의 능력이 어떤 장애물을 만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의 눈은 같은 줄을 여러 번 다시 읽는 듯한 속도로 텍스트 위를 움직였다. 마치 단어의 의미가 현실로 받아들여지기에 필요한 지속성을 확보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강미라는 절대적인 인내심으로 그 과정을 관찰했다. 첫 번째 문서는 그녀의 실제 회사 신분증이었다. 2층 기본 접근 권한을 가진 강지원이라는 임시 직원의 출입증이 아니라 미래그룹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강미라의 임원 신분증이었다. 사진, 회사 식별번호, 그리고 회사 구조에 존재하는 최고 수준의 승인 권한이 명시되어 있었다. 두 번째 문서는 47일 전 그녀 자신이 서명했던 공식 내부조사 명령서였다. 운영 조건과 조직 분위기를 평가하기 위해 신분 위장으로 지점에 침투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이었다. 세 번째 문서는 그녀가 그 몇 주 동안 구축했던 기록 파일의 요약 보고서였다. 43페이지에 달하는 문서화된 관찰, 기록된 증언, 행동 패턴 분석, 그리고 법무팀이 전날 밤 검토하고 확인한 예비 결론들이었다. 박성진은 그것을 처리하는데 45초가 걸렸다. 그 세 문서만으로도 고개를 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은 그곳에 있던 누구도 잊지 못할 변화를 겪었다. 뺨에서 핏기가 사라진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 또한 눈에 띄고 극적이었지만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구축했던 모든 확실성의 구조가 붕괴한 것이었다. 누가 중요하고 누가 아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확신. 수십 년 동안 그런 종류의 권력을 행사해온 사람처럼 방을 읽고 각 사람을 분류할 수 있다는 확신. 그가 그 지점에 구축했던 통제가 견고하고 영구적이라는 확신. 이 모든 것이 45초의 독서로 사라졌다. 당신은 그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그 지점에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 18개월 동안 그들이 견뎌왔던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와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대조되는 취약함이었다. 강미라입니다. 그녀는 긴 여행 후 집에 도착한 사람의 차분함으로 확인했다. 미래그룹의 설립자이자 회장입니다. 당신의 고용주이자 이 건물, 이 지점,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손에 들고 있는 수표책의 조각들을 포함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주입니다. 뒤이은 침묵은 절대적이고 짙었다. 혼란에서 경외심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표정이 진화했던 이강훈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안내 데스크 뒤에 김지영은 무릎이 기본 기능을 잃을까 두려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준호는 책상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입을 벌렸고 18개월 동안 84명의 체계적인 두려움 위에 개인 왕국을 건설했던 박성진은 수표 조각들을 손에 든 채 완전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목격자들 앞에서, 자신의 희생자 앞에서, 모든 것의 주인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실수를 저질렀다는 파괴적인 이해를 마주했다. 박성진은 수표 조각들을 놓았다. 그것은 극적인 몸짓도 아니었고 더 이상 잡고 있을 필요 없는 것을 놓으려는 의식적인 결정도 아니었다. 그저 그의 손이 더 이상 필요한 협응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종이 조각들은 안내 데스크 위로 떨어졌다. 그 구역의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하찮은 소리가 훨씬 더 결정적인 것처럼 들렸다. 강미라는 떨어지는 조각들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박성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시선은 적대적이거나 승리감이 넘치지 않았다. 오히려 심각한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제 치료법을 결정하기 전에 환자의 실제 상태를 평가하는 의사의 시선과 더 비슷했다. 완전한 임상적 시선이었다. 이해할 만한 복수의 즐거움은 전혀 없었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박성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준비할 수 있었던 1.5초 동안 분노, 권력 대 권력의 대결, 적어도 규칙이 알려져 있고 아드레날린이 벌어지는 일에 완전한 충격에 대한 마취제로 작용할 수 있는 종류의 대결에 대비했었다. 그는 전에 분노를 겪어봤고 전에 대결을 겪어봤으며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조정된 답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차분함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강미라의 차분함은 그의 직업 생활에서 경험했던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분노도 같은 효율성으로 전달할 수 없었을 무언가를 전달했기 때문이었다. 상황이 이미 완전히 통제되고 있으며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지금 벌어지는 일은 대결의 시작이 아니라 47일 전 충분한 권위와 충분한 지성을 가진 누군가가 자신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기로 결정했을 때 시작된 과정의 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47일 동안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얼마나 오래? 그 질문은 그가 질문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도 전에 입에서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알아볼 수 없는 거친 질감을 띠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여기 계셨습니까? 강미라는 같은 차분함으로 질문을 숙고했다. 47일이요. 지난달 첫째 주 월요일에 왔습니다. 두 번째 목요일에 있었던 감독관 회의 때 당신의 사무실에서 새 책상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최수진 대리에게 그녀의 실제 실적과는 관계없는 이유로 분기별 평가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을 때 구내식당에 있었습니다. 각 문장은 그녀가 구축한 기록의 광범위함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위협이 아니라 사실일 뿐이었다. 박성진이 자신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사적이라고 여겼던 순간들에 그녀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조용한 증거일 뿐이었다. 나는 몰랐습니다. 네, 강미라가 확인했다. 모르셨죠? 그게 핵심입니다. 박성진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지점의 지점장으로 18개월 동안, 그리고 그 자리에 오기까지 12년의 회사 경력 동안 그는 할 말이 전혀 없다는 특유의 느낌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말이 있었다. 항상 언어로 어떤 상황이든 재정렬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위치가 더 견고해 보이는 각도를 찾을 수 있는 능력,
평생 동안 직업적인 통제 수단이었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단어들이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단어들이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당신이 묘사하는 상황에 대해 당신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하는 청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미라는 그 지점에서 지난 4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성진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 박 지점장님, 강미라의 목소리가 살짝 바뀌었다.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 모든 참석자들이 개인적인 대화에서 공식적인 의사소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인식하는 추가적인 격식이 담겨 있었다. 저와 함께 회의실로 가주시겠습니까? 몇 분 안에 몇 분이 더 합류할 것입니다. 마치 정확히 그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 지점의 주 출입문이 열렸다. 네 사람이 들어왔다. 강미라는 그들 모두를 알고 있었다. 전날 밤 정확한 시간, 지시와 함께 그들에게 전화했었다. 미래그룹 법무팀장 김민철. 항상 3권 이상의 중요 서류 사본을 가지고 다니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든 그였다. 미래그룹 인사본부장 박선영.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자주 다루어 두려움을 잃은 사람의 차분한 표정이었다. 미래그룹 내부감사팀장 정우진. 강미라가 특별히 그에게 전화한 것은 회사에서 17년간의 경험이 자신이 발견한 것의 운영적 함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2년 된 그녀의 개인 비서 정유미. 디지털화된 완전한 기록 파일을 담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강미라를 안도감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박성진은 그들이 도착하는 것을 보았고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기업 세계에서 일해온 사람의 잔인한 정확성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의 완전한 구조를 마침내 이해했다. 이것은 즉흥적인 대결이 아니었다. 어떤 우연한 이유로 그날 도착했고 수표 사건을 목격하는 불운을 겪은 화난 회장의 반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작전이었다. 그 자신이라면 다른 상황에서 감탄했을 방법론으로 실행되었고 그의 관리하에서 벌어졌던 일을 후속 조치가 완전히 반박할 수 없을 만큼의 증거 수준으로 문서화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었다. 그들은 그를 전문적으로 철저하게 그가 18개월 동안 자신의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과 같은 차가움으로 조사했던 것이다. 잠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강미라가 물었고 그 질문은 진심이었지 비꼬는 것이 아니었다. 박성진은 문서로 시선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강미라의 눈에서 그 순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보았다. 만족감도 승리감도 아니었다. 단지 어려운 일을 해야 했고 즐겨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그 일을 한 사람의 정직한 피로감이었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만약 그녀의 눈에 승리감이 있었다면 박성진은 맞설 무언가, 저항을 정당화할 감정, 모욕을 분노로, 분노를 어떤 종류의 연료로 전환하여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직한 피로감은 그런 지지대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꾸밈없는 진실만을 제공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결과라는 진실이었다. 회의실로요. 박성진이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지만 달랐다. 그 무미건조함은 더 이상 통제 수단이 아니라 그저 다른 일을 할 에너지가 없다는 의미였다. 감사합니다. 강미라가 대답했다. 박성진이 김민철 변호사와 박선영 본부장의 뒤를 따라 회의실로 걸어가는 동안 강미라는 잠시 안내데스크에 멈춰서서 김지영을 바라보았다.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재구성하는 무언가를 목격하는 사람의 강렬함으로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김지영은 눈물이 터질 듯 했지만 순수한 의지로 참고 있는 눈으로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김지영 씨, 강미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이 순간 훨씬 전부터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확인처럼 말했다. 네, 회장님. 김지영이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다. 3년 2개월 14일째입니다. 강미라가 말했다. 김지영은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의 기록에 있는 모든 성과 평가를 읽었습니다. 강미라가 이제 따뜻함이 담긴 차분함으로 계속했다. 당신이 응대했던 고객 만족도 기록도 읽었고요. 응대했던 접수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응대가 좋았다고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4명의 고객과도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당신이었습니다. 김지영은 눈을 깜빡였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겠어요? 회의실 회의 후에 당신과 다른 몇몇 분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김지영이 말했다. 그리고 3년 2개월 14일 동안 쌓였던 억압된 감정들이 출구를 찾으면서 그녀는 덧붙였다. 네, 강 회장님, 기꺼이요.
강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향했다. 서류 처리 구역에서 이준호는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정확한 이름 없는 감정들의 혼합이었지만 그 구성 어딘가에는 나중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분석할 수 있었을 때 희망이라고 인식할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주 젊은 사람이 어른의 세상이 잔인할 수 있지만 또한 시정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막 발견한 특유의 희망이었다. 복도에서 최수진은 강미라 회장이 서류철을 팔에 끼고 4명의 기업 임원들을 뒤에 이끌고 회의실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불의를 견뎌야 하는 끊임없는 압박감으로 몇 달 동안 긴장되어 있던 무언가였다. 그 응어리는 몇 달 동안 자리 잡고 있었고 강미라 회장이 회의실 문을 통과하는 순간 풀리기 시작했다. 회의는 이 시간 40분 동안 계속되었다. 지점의 주 구역에 있는 아무도 그 시간 동안 회의실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모두 그 벽에서 흘러나오는 침묵의 특유한 무게를 느꼈다. 보통은 무언가가 건설되고 있다는 질감을 가졌던 관리자 회의의 일반적인 침묵과는 다른 침묵이었다. 이것은 47일 동안 과정을 준비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한 조각씩 해체하고 있다는 질감을 가졌다. 오후 2시 33분 회의실 문이 열렸다. 박성진이 먼저 나왔다. 그는 지점의 중앙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어갔다. 자신이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을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존경과 혼동하는 사람의 에너지로 걷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짧은 경로로 출구로 향하는 사람의 특유한 걸음으로 걸었다. 시선은 앞을 향했고 그 공간에 남은 유일한 자본은 옆을 돌아보지 않을 만큼의 존엄성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뒤를 이어 박선영 본부장이 박성진이 막 서명한 문서들이 담긴 서류철을 들고 걸어왔다. 그리고 박선영 본부장 뒤에서 강미라 회장이 회의실에서 나와 복도에 멈춰섰다. 그녀는 지점 구역을 바라보았다. 84명의 직원들, 혹은 18개월간의 이탈 후 남은 직원들이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래그룹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강미라 회장은 그들 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사과했다. 이 일은 마땅히 그랬어야 하는 것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녀가 힘들이지 않고 공간을 채우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 지점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책임이며 이 경우에는 제가 제때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뒤이은 침묵은 그날의 모든 이전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몇 달 동안 올바른 말을 듣지 못했고 마침내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이준호가 가장 먼저 박수를 쳤다. 젊고 자발적인 박수였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은 박수였다. 그런 충동을 아직 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그날만큼은 배우지 말아야 할 사람의 박수였다. 다른 사람들도 뒤를 이었다. 강미라는 그날 오후의 나머지 시간을 어떤 외부 컨설턴트도, 어떤 인사 책임자도, 어떤 위기관리 매뉴얼도 결코 추천하지 않았을 일을 하며 보냈다. 그녀는 각 사람과 함께 앉았다. 회사 권력의 건축물을 가진 회의실도 어두운 나무로 된 긴 테이블과 디자인의 모든 세부 사항으로 계층을 전달하는 가죽 의자도 아니었다. 구내식당이었다. 서류 처리 직원들에게 27분의 점심시간이 할당되었고 관리자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시간을 보냈던 바로 그 구내식당에서였다. 그녀는 같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같은 기관의 커피 머신에서 나온 같은 묽은 커피를 마시며 들었다. 정유미는 지난 18개월 동안 문제가 되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기록했던 사람들, 내부 기록상 다음 30일 이내에 전근 또는 사직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였던 사람들, 지난 6개월 동안 가시적인 후속 조치 없이 파일에 보관된 공식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 파일을 바탕으로 12명의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했다. 강미라는 그 목록을 보고 서류철에 넣고 말했다. 모두요. 정유미는 물류를 계산하는 사람의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현재 지점에 4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알아요. 강미라가 대답했다. 모두요. 첫 대화는 최수진과 함께였다. 최수진 대리, 고객 서비스 코디네이터, 5년 근속, 지점 전체에서 고객 만족도 평가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직원. 그녀는 18개월 동안 가능한 한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생존 메커니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신호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의 자세로 구내식당에 도착했다. 그녀는 강미라 앞에 앉아 테이블 위로 손을 모으고 직장 환경이 눈에 띄는 감정을 벌할 때 생기는 통제된 경계심이 담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최수진 씨, 강미라가 말했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공식적인 진술로도 추가 기록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듣고 싶습니다. 최수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다. 강미라가 한 번도 방해하지 않고 22분 동안 이야기했다. 그녀는 박성진이 과정 개선 제안을 공개적으로 기각하며 8명의 동료 앞에서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미소 짓는 데에나 집중하고 전략적 사고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던 회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을 처리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 전화를 한 고객과 박성진이 고객의 감사의 말에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결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렸던 이메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박성진이 지역 본부장과의 회의에서 자신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똑같은 수준의 세부 사항과 똑같은 결론으로 자신의 작업물을 자신의 것인 양 발표했던 3번의 연속된 금요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출근해서 시스템 접근 비밀번호가 통지 없이 변경되었음을 발견했고 시스템 부서에 문제를 보고했을 때 보안상의 이유로 총무부에서 변경을 요청했다고 통보받았지만 새로운 비밀번호를 4시간 동안 알려주지 않아 책상에 앉아 일도 못하고 동료들이 공개적인 모욕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불편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던 아침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수진이 말을 마쳤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건물에서 5년 동안 눈물을 참아온 습관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다. 강미라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이 마땅한 무게를 지니게 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묘사한 것은 이 회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도 제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지도 아닙니다. 당신이 묘사한 것은 권력을 가진 한 사람, 적절한 감독 없이 자신의 직책이 다른 사람들을 도구처럼 대할 권리를 준다고 결정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최고 위층의 리더십 실패이며 그 최고 위층은 바로 저입니다. 최수진은 눈을 깜빡였다. 회장님은 아니죠? 네, 강미라가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제 회사에 존재하는 환경에 책임이 있습니다. 매일 모든 지점에서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박성진 같은 사람이 18개월 동안 아무런 결과 없이 그런 것을 구축하도록 허용하거나 방해하는 시스템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실패했고 그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대화는 이준호와 함께였다. 이준호, 22세, 주니어 분석가, 6주 근속, 4년 동안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학비를 벌어 공립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후 첫 직업. 그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후의 박수, 하루 종일의 자녀 충격,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자신의 유일한 안정적인 수입원이었던 회사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사람의 불안한 에너지로 구내식당에 도착했다. 저 계속 일할 수 있나요? 그가 완전히 앉기도 전에 물었고 이어서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것을 이제 막 깨달은 사람의 표정으로 잠시 눈을 감았다. 강미라는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네,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원한다면요. 이준호는 숨을 내쉬었다. 오늘 아침에 강미라가 말했다. 당신은 8시 43분에 도착했어요. 시간보다 6분 일찍이요. 그게 제가 몇 주 전에 당신에게서 처음 알아차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주된 연료인 이 환경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시간보다 일찍 오는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거든요. 이준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주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처리하는 사람의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사람이 서류 처리 구역에 올 때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이 먼저 다가가 절차를 설명해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중앙 시스템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 모두 이 시간 분량의 작업을 잃었을 때 당신은 예방적으로 로컬 복사본을 저장해 두었고 그것들을 잃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3명의 동료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준호는 입을 벌렸다.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강미라가 계속했다. 하지만 당신이 묘사한 것은 정확히 제가 이 회사에서 원하는 리더십의 종류입니다. 협박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보호하는 리더십이요. 3번째 대화, 4번째, 5번째, 각기 달랐고
각기 쌓인 고통과 18개월간의 체계적인 압박을 견뎌온 특유의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다. 강미라는 진정한 열정으로 지점에 왔다가 물방울이 돌을 깎아내듯이 잔인한 인내심으로 환경이 서서히 침식시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고려 없이 기각된 아이디어들, 공로 없이 가로채진 이니셔티브들, 사전에 계획된 듯한 정확성으로 공개적인 모욕의 무기로 변질된 사소한 실수들에 대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것도 들었다. 박성진의 시스템 가장자리에서 형성되었던 조용한 연대 네트워크에 대해 들었다. 김지영이 관리자의 기분 상태가 특히 위험할 때 동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비언어적 신호 시스템을 개발했던 방식. 최수진이 나중에 자신의 작업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개인적으로 팀의 결과를 집에 보관하는 서류철에 기록하기 시작했던 방식. 그리고 12년 동안 건물에서 일하며 4명의 지점장을 겪었던 최영감 경비원이 박성진에게 누군가가 대면당할 때마다 적절한 때에 나타나 긴장을 완화시키는 기술적인 구실을 대는 습관을 개발했던 방식이었다. 그의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아무도 지적할 수 없게 말이다. 최영감님, 강미라가 대화 차례가 왔을 때 말했다. 이 건물에서 12년 동안 일하셨죠. 63세의 최영감 경비원은 흠잡을 데 없는 유니폼에 완벽하게 다듬은 희끗희끗한 콧수염을 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외부 검증이 필요 없는 사람의 조용한 존엄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12년 동안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영감은 38분 동안 이야기했다. 10년 넘게 건물에서 인간 행동을 관찰하며 어떤 대학 학위도 같은 깊이로 가르쳐 줄 수 없었을 권력과 그 남용에 대한 이해를 개발한 사람의 정확성이었다. 그는 박성진 전 지점장이었던 최 부장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항상 가족 안부를 물어보던 그였다. 최 부장님 전에 3명의 지점장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각자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있었지만 박성진처럼 체계적으로 차가운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최근 18개월에 대해 어떤 감정보다 더 파괴적인 객관성으로 이야기했다. 강미라가 자신의 기록 파일과 완벽하게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대략적인 날짜와 설명으로 특정 사건들을 열거했다. 왜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강미라가 물었다. 전근을 갈 수도 있었고 조기 은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있으셨을 텐데요. 최영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떠나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나타날 수 없으니까요. 강미라는 침묵했다. 그 젊은 친구, 이준호 말입니다. 최영감이 계속했다. 지난주 박 지점장이 근무 시간에 대해 그 친구에게 말했을 때 저는 유지보수 요청이 있어서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기다려도 되는 일이었지만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박 지점장이 가고 난 뒤 그 젊은 친구에게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가 그날 오후에 바로 사직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김지영과의 대화 차례가 왔을 때는 이미 서울 하늘에 해가 지고 있었고 구내식당은 2월 오후 특유의 빛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이 다른 시간보다 약간 더 솔직해 보였다. 김지영은 오전에 일어났던 일을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그 엄청난 사건과 어떤 종류의 잠정적인 평화를 이룬 사람의 침착한 태도로 도착했다. 그녀는 18개월 동안 그 지점을 걸어 다녔던 움츠러든 자세 없이 강미라 앞에 앉았다. 3년 2개월 14일째군요. 강미라가 다시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김지영이 말했다. 그리고 그 오후가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질문들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덧붙였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셨습니까? 제가 강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강미라가 대답했다. 이 지점의 모든 사람의 기록 파일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파일에는 매년 입사 날짜와 정확히 같은 주에 휴가를 신청했다는 시스템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언제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한다는 의미죠. 김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 머물렀습니까? 강미라가 물었다. 여기서 견뎌낸 모든 것을 생각하면요. 김지영은 솔직하게 질문을 숙고했다. 저를 머물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저희 어머니, 제 딸, 주택담보대출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제가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첫 직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이준호, 꺾이지 않는 존엄성을 가진 최수진, 누군가가 필요할 때 정확히 나타나는 최영감님, 또 다른 침묵. 제가 떠나면 그들을 그 사람과 홀로 남겨두는 거였어요. 강미라는 잠시 동안 그녀를 길게 바라보았다. 김지영 씨,
그녀가 말했다. 내일 아침에 저는 이 지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각 과정, 각 역학을 아는 사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되어야 했던 것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김지영은 기다렸다. 그 사람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이어지는 침묵은 3년 2개월 14일 동안 두려워하는 곳에서 날짜를 세던 김지영이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날짜를 세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정확한 시간만큼 지속되었다. 네, 김지영이 말했다. 그리고 그 한 단어에는 3년 2개월 14일 동안 말할 수 있기를 기다려 쌓였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2월의 그 목요일로부터 3개월 후 미래그룹 서울 본사는 알아볼 수 없게 변해 있었다. 물리적으로는 아니었다. 같은 벽, 같은 복도, 2월의 그 회색빛 겨울 햇살이 모든 것을 약간 흐릿하게 만들었던 같은 창문들이었다. 하지만 공간은 어떤 사람이 그날 처음 방문하여 최근의 역사를 전혀 몰랐더라도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었을 방식으로 변해 있었다. 그것은 환경의 온도, 사람들이 복도를 움직이는 방식, 침묵의 질감에서 느껴지는 무언가였다. 더 이상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권력을 가진 누군가의 기분 상태를 감시하는 끊임없는 에너지 소모 없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생산적인 침묵이었다. 강미라는 5월의 월요일에 주 출입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것을 느꼈다. 2월의 목요일 이후로 4번 방문했었다. 은밀하게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전에 공개된 일정과 예정된 회의 그리고 지점의 공유 달력에서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구역 순회를 통해서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존재가 비범한 사건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영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확립했다. 회사의 회장직은 접근 불가능한 집행 임원층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 방문, 실제 대화, 그리고 재무 보고서가 결코 완전히 보여주지 않을 것을 들으려는 의지 속에서 나타나는 무언가라는 것을 말이다. 김지영은 안내 데스크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환영 의례를 수행하는 사람의 통제된 침착함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움이었다. 안녕하세요, 강미라 회장님.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두 번째 방문부터 공식적인 호칭은 불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었다. 경영자가 직원에게 오만한 비공식적인 제스처로서가 아니라 2월 오후 구내 식당에서의 대화가 일반적인 계층적 범주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창조했다는 진정한 인정으로서였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김지영이 말했다. 그리고 강미라가 가치 있는 무언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한 사람의 특유한 만족감이라고 인식할 작은 미소로 덧붙였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숫자들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 강미라는 과달라하라발 비행기에서 그날 아침 그것들을 검토했다. 데이터의 행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의 주의를 기울여서였다. 2월의 목요일 이후 3개월 동안 직원 이직률은 0이었다. 낮은 숫자가 아니라 0이었다. 연간 340%의 속도로 인재를 쫓아내던 지점에서 원인이 제거되고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하자마자 출혈은 완전히 멈췄다. 고객 만족도는 분기 동안 14포인트 상승했다. 기술적인 프로세스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환경에서 살아남는 데 썼던 에너지를 회복하고 자신의 일을 잘하는 데 투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강훈 사장은 2월 목요일로부터 2주 후 직접 전화해서 자신의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그룹과의 관계를 2가지 추가 서비스로 확장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의 이유가 특정 재정적 이익이 아니라 그날 강미라 회장이 상황을 처리했던 방식임을 기록해달라고 말했다.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실제 행동으로 시정하는 회사만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이 제가 제 금융 파트너에게서 원하는 것입니다. 강미라는 그 문구를 간직했다. 그 이후로 2번의 이사회 회의에서 그것을 언급했다. 일화로서가 아니라 운영 원칙으로서였다. 그날 아침 첫 방문지는 김지영의 사무실이었다. 김지영에게 사무실이 생겼기 때문이다. 박성진의 사무실은 아니었다. 그 사무실은 원탁 테이블로 수평성을 전달하고 계층을 전달하는 어두운 나무, 긴 테이블이 아닌 팀 회의실로 재설계되었다. 김지영은 안내 데스크 옆에 더 작은 공간을 가졌다. 그곳에서 주 출입구와 일반 작업 구역 모두를 볼 수 있었다. 그녀 자신이 새로운 직책을 논의할 때 중요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정확히 그 위치라고 묘사했던 공간이었다. 그녀의 공식 직책은 조직 문화 코디네이터였다.
박선영 본부장이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특별히 지점을 위해 만든 직책이었고 그 후 3개월 동안 조직도상 어떤 기술감독 직책보다 더 중요함이 입증되었다. 김지영은 프로세스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감독했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징벌적인 의미의 감독이 아니라 세심하고 유능하며 각 개인을 충분히 잘 알아서 문제가 되기 전에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동반이 필요하게 만드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준호 씨는 어떻습니까? 강미라가 김지영이 준비한 보고서를 검토하며 물었다. 탁월합니다. 김지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지난주에 디지털 파일 정리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부서에 주당 약 3시간의 반복적인 작업을 절약해 줄 겁니다. 팀 회의에서 정확히 8분 동안 발표했고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긴장했었나요? 김지영이 미소 지었다. 처음엔 그랬지만 최 영감님이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틀 동안 그 발표를 4번 준비하는 걸 봤다고,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셨대요. 강미라는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나타나는 최 영감님을 생각했다. 그녀는 2월의 목요일 다음 주에 최 영감님과 신입 직원 멘토링의 공식적인 역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최 영감님은 평소에 조용한 존엄성으로 제안을 들었고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틀 후 그는 김지영을 통해 정유미에게 손글씨로 쓴 쪽지를 보냈다. 그 역할 수락에 대한 3가지 조건이 담겨 있었다. 첫째, 멘토링이 대화의 성격을 바꿀 공식적인 계층 구조를 갖지 않아야 한다. 둘째, 보안 순찰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대화는 그 순찰 중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셋째, 아무도 그의 유니폼을 바꾸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그 유니폼은 존엄성이 입는 옷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입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강미라는 3가지 조건을 수정 없이 받아들였다. 그날 아침 회의는 지점 전체 팀과 함께였다. 분기별 실적 회의처럼 표준적인 지표와 예측 형식으로 15분 만에 사람들이 연결을 끊게 만드는 일방적인 정보 흐름의 회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미라가 2월부터 내부적으로 재건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환으로 개발해온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다음 6개월 동안 지점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대화였다. 재무 예측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었다.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외부에서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는가? 표현할 공간이 없었던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가? 강미라가 들어섰을 때 지점의 작은 강당은 가득 차 있었다. 42명, 18개월 동안 산업 효율성으로 사람들을 소모하던 환경에서 살아남은 같은 42명이었다. 게다가 지난 2달 동안 새로 채용된 7명이 있었다. 김지영이 박선영 본부장과 공동으로 설계한 채용 과정으로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진정한 협업 능력을 우선시했다. 강미라는 말을 하기 전에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47일간의 관찰을 통해 사물을 보는 법을 배운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았다. 현재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살아남은 것을 보는 주의를 기울여서였다. 떠날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더 강력한 머물 이유를 찾은 42명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인간성을 보이지 않게 만들려는 시스템의 가장자리에서 구축된 조용한 저항과 연대의 42가지 이야기였다. 어떤 보고서에도 없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침묵은 주의 깊은 침묵이었다. 당신의 고용 유지를 좌우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에 앞서던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최근에 이쪽에서 나오는 말이 들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3개월 전, 저는 해결해야 할 관리 문제를 찾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지점에 들어섰습니다. 그걸 찾았죠. 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존엄성이 편안함보다 더 가치 있다고 결정했던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머무는 것이 떠나서 안전해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결정했던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줄의 최수진은 잠시 시선을 내렸다. 흠잡을 데 없는 유니폼과 완벽하게 다듬은 콧수염을 한 채 강당 오른쪽 끝에 서 있던 최영감 경비원은 표정 변화 없이 앞을 바라보았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둘째 줄의 이준호는 나중에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모든 단어를 기억하는 사람의 강렬함으로 듣고 있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할 것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미라가 계속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르게 일하기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전에 안전하게 표현할 공간이 없어서 간직했던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세요.
문제가 위기가 되기 전에 지적해 주세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이 일자리를 잃는 이유가 아니라 정반대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그녀는 멈췄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믿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신뢰는 연설로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된 행동으로 재건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저 관찰할 의지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할 시간을 저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회의는 90분 동안 계속되었다. 아이디어들은 존재할 공간을 기다려왔던 것들의 특유한 속도로 쏟아져 나왔다. 최수진은 몇 달 동안 조용히 개발해왔던 프로세스 개선 제안을 발표했다. 이준호는 김지영이 언급했던 디지털 정리 시스템을 선보였다. 분석 부서의 최윤정이라는 여성은 직원들이 다른 직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내부 순환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3명의 다른 부서 사람들이 서로 모르게 독립적으로 생각해왔던 것이었다. 최 영감님은 회의 중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강미라가 더 추가할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12년 동안 적절한 순간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온 사람의 침착함으로 손을 들었다. 강 회장님, 그가 힘들이지 않고 공간을 채우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12년 동안 이 건물에서 4명의 지점장을 봤습니다. 나쁜 환경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좋은 환경이 무엇을 하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지난 3개월 동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항상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뒤이은 침묵은 가장 좋은 종류의 침묵이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울려 퍼질 공간만 있으면 되는 진실의 침묵이었다. 그날 오후 과달라하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강미라는 강지원으로서 첫날 관찰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공책을 열었다. 처음 몇 페이지에는 47일간의 잠입조사 기록이 있었다. 이름, 날짜, 패턴, 사건들, 2월의 목요일로 이어진 기록 파일의 원자료였다. 그 후 3개월 동안 채워진 다음 페이지들은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 기록이 아니라 건설에 대한 관찰 기록이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문서화하는 것과 무엇이 제대로 되어가는지 기록하는 것의 차이였다. 최수진은 숨겨왔던 목소리를 찾았고 이준호는 주도성이 처벌받는 대신 보상받는다는 것을 배웠다. 김지영은 항상 마땅히 차지했어야 할 공간을 그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온 사람의 자연스러움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최 영감님은 수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누군가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2월의 그 목요일에 12년간의 사업관계를 끝내려 했던 이강훈 사장은 이제 자신의 사업 연락망에서 미래그룹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고객이 되었다. 이자율 때문도 상품 때문도 아니었다. 2월 목요일로부터 2주 후 전화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실제 행동으로 시정하는 회사만이 신뢰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강미라는 공책을 닫았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아래로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숫자, 보고서를 덮기 전에 3번 읽었던 340%의 이직률을 생각했다. 그리고 20년 동안 존중하는 법을 배워온 자신의 직감을 활성화시켰던 그 숫자를 생각했다. 분기별 보고서의 차가운 언어로는 인적 자원 관리 문제처럼 보였던 그 숫자가 42명의 사람들의 현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한 사람, 감독 없이 아무도 충분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 가할 수 있는 피해의 수치적 기록이었다. 그녀는 지켜보고 있었다. 단지 늦게 도착했을 뿐이었다. 그것이 쉽게 떠나지 않는 부분이었다. 2월의 목요일도 아니었고 찢겨진 수표도 아니었으며 박성진이 자신이 한 일을 이해했을 때의 눈빛도 아니었다. 그 이전 18개월이었다. 떠났던 46명의 사람들, 해고되었던 17명의 사람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건물로 출근하는 것보다 낯선 도시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선호하여 전근을 요청했던 29명의 사람들.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떠나서 공책에 그들의 이야기가 없는 92명의 사람들. 그녀는 다시 공책을 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썼다. 피해를 허용하는 시스템은 피해를 가하는 사람만큼 책임이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특정 누구에게도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한 약속이었다. 떠났던 92명의 사람들에게, 남았던 42명의 사람들에게, 어른의 세상에도 시정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22세의 이준호에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날짜를 세는 김지영에게, 그리고 12년 동안
언젠가 충분한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필요한 순간에 나타났던 최영감님에게 말이다. 비행기는 서울 상공에서 고도를 높였고 자신의 회사에 낯선 사람처럼 들어와 보고서가 보여주지 않는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강미라 회장은 공책을 닫고 머리를 등받이에 기댔다. 그리고 잠시 후 중요한 일이 중요한 방식으로 행해질 때 항상 느껴져야 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무언가를 느꼈다. 승리가 아니라 명예로운 책임감,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계속 나아가기에 충분하다는 조용한 결심이었다.